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회의실 안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창밖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납처럼 무거웠고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생수병들만이 긴장된 분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대한건설의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이번 스카이 드림타워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JS그룹의 대표단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JS그룹의 대표이사 이수연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김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낡은 정장은 이 화려한 회의실과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며칠 밤을 사은 탓에 퀭한 눈, 스트레스로 인해 나이보다 더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39의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그를 50살의 노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 책임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피고인석에 선 죄인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젊고 오만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태민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맵시 있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이번 스카이 드림타워의 35층 기둥에서 발견된 균열은 전적으로 설계 단계의 구조 계산 오류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지훈 부장님의 단독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김지훈에게로 향했다. 김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박 팀장, 당신도 알지 않나? 내가 제출했던 최종 설계안은 이게 아니었어. 예산 절감을 이유로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은 건 바로 당신이었잖아. 나는 분명히 위험성을 경고했었고 관련 보고서도 수차례 올렸어. 박태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김 부장님, 나이가 드시니 기억력도 감퇴하시나 봅니다. 여기 최종 승인 서류에 부장님 서명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무조건 비싸고 튼튼한 자재만 고집하는 게 유능한 건축가의 자세는 아니죠. 혁신과 효율성을 좀 배우셔야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김지훈의 20년 경력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말이었다. 김지훈이 무언가 더 반박하려 했지만 대한건설의 전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김 부장? 그만하게. 지금 JS그룹 분들 앞에서 무슨 추태인가? 전무의 눈은 박태민의 아버지이자 대한건설의 이사회 멤버인 박 의원을 향해 있었다. 사내 정치의 역학관계는 명백했다. 희생양이 필요했고 힘없는 김지훈은 그 역할에 더없이 완벽한 인물이었다. 동료들의 외면과 저기의 찬 시선 속에서 김지훈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이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었다. 그녀는 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 짧은 순간이 김지훈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JS그룹은 파트너사의 내부 사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원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건설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김지훈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일부, 성가신 변수일 뿐이었다. 그 무관심이 어떤 비난보다도 더 김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수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론을 내렸다. 저희 대한건설은 이번 사태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 증거로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지훈 부장을 오늘부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해고. 그 단어가 망치처럼 김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딸의 얼굴. 매달 갚아야 하는 아파트 대출금. 그리고 지난 20년간 회사에 바친 그의 청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가서 짐 쌉. 보안팀이 동행할 거야. 박태민의 차가운 명령에 김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비웃음, 동정,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를 찌르는 것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의 책상은 이미 그가 없는 사람의 것처럼 낯설었다. 보안팀 직원의 감시 아래 그는 10년 넘게 사용해 온 머그컵, 가족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 그리고 손때 묻은 설계 도구들을 상자에 담았다. 한때 그의 세계의 전부였던 공간이 이제는 그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으로만 느껴졌다. 그가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설 때 하늘은 마치 그의 심정을 안다는 듯이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거리로 나섰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경쾌하게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김지훈의 세상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하염없이 걸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그를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피해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민의 비열한 얼굴,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수연의 얼음처럼 무관심했던 표정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어느새 인적 드문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희망도, 미래도. 더 이상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어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었던 그가 텅 빈 공원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눈앞이 번쩍이며 푸른빛의 반투명한 스크린이 허공에 나타났다. 김지우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시스템 요구 조건 충족, 사용자의 절망 수치가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글자들이 떠올랐다. 뭐야, 이게... 김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내뱉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오직 그에게만 보이는 현상이었다. 인생 재구성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김지우는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환각이라면 너무나도 생생한 환각이었다. 사용자 김지훈, 나이 39세, 신체 나이 48세, 직업실직, 상태의 극심한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만성 피로, 자신감 상실, 완전한 절망. 마치 그를 발가벗기는 듯한 정보들이 눈앞에 나열되었다.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9살이나 많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스크린의 마지막 줄에 새로운 문장이 깜빡였다. 사용자 김지훈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시겠습니까? YN, 새로운 인생. 그 단어가 김지훈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불꽃을 피워 올렸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것이 미친 짓이든 죽기 전에 마지막 환각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Y라는 글자를 향해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그의 의지를 읽었다는 듯이 스크린이 환하게 빛났다.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인생 재구성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그의 뇌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지우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벤치 위로 쓰러졌다. 그의 주변으로 차가운 밤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이 막 싹트고 있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김지우는 정신을 차렸다. 익숙한 천장의 얼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작고 낡은 아파트 침실이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빗물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은 공원 벤치에서 정체불명의 파란 스크린을 본 것이었다. 꿈이었나?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역시 끔찍한 악몽이었을 것이다. 해고, 모욕, 그리고 인생 재구성 시스템이라는 허무맹랑한 환각까지 모든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꿈.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뻐근한 목을 주물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어젯밤의 그 스크린이 다시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용자 김지훈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신체에 동기화되었습니다. 해역! 김지훈은 침대에서 거의 굴러떨어질 뻔했다.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흔들어 보았지만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게 그의 시야에 고정되어 있었다. 초보자 지원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개봉하시겠습니까? YN.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Y를 외쳤다. 그러자 스크린의 상자 아이콘이 열리며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따뜻하고 편안한 에너지가 온몸을 감쌌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삐걱거리던 척추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 늘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흐릿했던 시야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지는 느낌이 동시에 들었다. 이티건? 그는 놀라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등이 미세하게나마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펴보았다.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여전히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잿빛이던 안색에 혈색이 돌았고 충혈되었던 눈은 한결 맑아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실제로 그의 몸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신체 상태 업데이트. 사용자 김지훈. 나이 39세. 신체 나이 42세. 상태 피로 일부 회복. 신체 기능 소폭 향상. 만성 통증 완화. 신체 나이가 48세에서 42세로 줄어들어 있었다. 엄청난 변화였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첫 번째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설명 무너진 외모와 잃어버린 자신감은 패배자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겉모습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무 목표 1. 체지방률 5%, 감량 현재 28%, 목표 23%. D. 당신의 잠재력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상 한 벌 구매. 3. 촌스러운 헤어스타일 변경, 보상 100 시스템 포인트, 상점 기능 잠금 해제. 김지우는 임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체지방 감량, 옷 구매, 헤어스타일 변경.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래, 해보는 거야. 그는 결심을 굳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동이었다. 그는 10년 넘게 입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운동복을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가까운 한강 공원으로 향한 그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고작 5분도 채 달리지 않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옆구리는 칼로 찌르는 듯 아팠다. 다리는 천근만은 무거웠다. 해역, 해역. 이라에서야. 그가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순간 시스템 메시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경고 사용자의 의지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당신의 인생도 그대로 멈출 것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태민의 조롱하는 얼굴, 이수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고 박태민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시스템의 알림이 울렸다. 1일 운동 목표 30% 달성. 근력과 지구력이 소폭 상승합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한강변을 달렸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쉬지 않고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차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고통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2주 후 그는 마침내 체지방률 23%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늘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고 무기력하게 축 처졌던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임무 목표 1 달성. 다음은 옷을 살 차례였다. 그는 평생 가본 적 없는 압구정의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화려한 명품 매장과 세련된 사람들 속에서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그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주눅이 들어 그냥 돌아갈까 망설이던 그의 앞에 시스템 창이 떴다. 스타일 추천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사용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분석합니다. 잠시 후 몇몇 브랜드와 스타일이 추천 목록으로 올라왔다. 김지우는 용기를 내어 그중 한 매장으로 들어갔다. 점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김지우는 시스템이 추천해준 짙은 네이비색의 슬림핏 정장과 깔끔한 흰색 셔츠를 가리켰다. 그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맞춤복처럼 몸에 딱 맞는 정장은 그의 넓어진 어깨와 잘록해진 허리 라인을 강조해 주었고 촌스럽던 아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조금씩 되찾은 자신감이 어우러져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세상! 탈의실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점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김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옷이 날개라는 말을 실감했다. 그는 그 정장과 어울리는 구두까지 구매했다. 꽤 큰 지출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투자였다. 임무 목표 2 달성. 마지막 목표는 헤어스타일 변경이었다. 그는 청담동의 유명 헤어숍을 예약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그곳은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졌다. 젊고 감각적인 헤어 디자이너는 그의 덥수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머리를 보며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전문가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고객님의 얼굴형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짧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지우는 모든 것을 디자이너에게 맡겼다. 가위질 소리와 함께 그의 과거가 잘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1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울 속에는 그가 알던 김지훈이 없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헤어스타일은 그의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고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턱선이 드러났다. 이제 그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적인 30대 초반의 남자로 보였다.
임무 목표 3 달성. 첫 번째 임무 스스로를 변화시켜라를 완수했습니다. 보상으로 100 시스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상점 기능이 잠금 해제됩니다. 미용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거리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낯설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시스템의 상점 기능을 처음으로 열어보았다. 상점 안에는 신체 강화, 기술 습득, 특수 아이템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신체 강화 탭으로 들어가 회춘 항목을 선택했다. 회춘 1단계 100포인트를 소모하여 신체 나이를 10년 되돌립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는 즉시 구매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온몸이 따뜻한 빛에 감싸였다. 피부가 팽팽해지고 몸의 모든 세포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그는 다시 자신의 상태 창을 확인했다. 사용자 김지훈, 나이 39세, 신체 나이 29세, 상태 최상의 컨디션, 활력 넘침, 자신감 회복, 신체 나이 29세, 10년 전. 그가 가장 열정적이고 총명했던 시절의 나이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이제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패배에 찌든 중년 남자가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표정,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춘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김지우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태민, 이수연, 그리고 나를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결의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첫 임무를 완수한 후 김지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식단을 관리했으며 남는 시간에는 건축 관련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닥치는 대로 습득했다. 시스템은 그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주었고 그의 머릿속은 스펀지처럼 새로운 지식을 빨아들였다. 오늘은 그의 인생 2막에 있어 중요한 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건축 컨설팅 사무소를 열기로 결심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다. 그가 입은 세련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더 이상 그를 위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여유마저 생겼다. 카페 안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김지우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재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박태민과 대한건설에 완벽하게 복수하고 그의 능력을 업계 최고에게, 특히 이수연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딸랑! 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카페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얼음처럼 차갑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 JS그룹의 대표 이수연이 비서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을 지워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 무심한 시선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김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빨리, 이런 장소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의 그는 그녀 앞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수연은 김지훈이 앉은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비서와 업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특유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다음 주 A 프로젝트 시찰 일정은 어떻게 됐지? 네, 대표님. 대한건설 측과 조율 마쳤습니다. 박태민 팀장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박태민의 이름이 나오자 김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문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 믿을 만한가?
아무래도 박 의원님 아들이니 나는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해. 보고서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 있으면 바로 보고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결과와 능력만이 그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인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이수연의 테이블로 향하다가 다른 손님의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의 비명과 함께 쟁반이 공중으로 떴고 뜨거운 커피는 정확히 이수연의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를 향해 쏟아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는 소리를 질렀고 이수연 자신도 놀라 눈을 살짝 크게 떴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던 그 찰나. 김지훈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시스템이 그의 신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덕분이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2걸음 만에 이수연의 등 뒤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떨어지는 쟁반을 한 손으로 부드럽게 받아내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이수연의 어깨를 살짝 감싸 자신 쪽으로 당겼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의 일부가 김지훈의 손등과 정장 소매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이수연은 완벽하게 보호받았다. 카페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넘어진 아르바이트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과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이수연의 비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김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수연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팔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안정적인 온기에 잠시 넋을 잃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낯설지 않은 깊은 눈빛,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녀가 매일같이 만나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딱딱한 말투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커피에 젖어 살짝 붉어진 그의 손등에 머물렀다. 손은 괜찮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김지훈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을 뒤로 감추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수연을 구했다는 사실에 흥분하거나 그녀의 관심을 끌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넘어져서 울상이 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말했다.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의 다정한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수연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며 약자에게는 관대한 남자. 그녀는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명함이라도. 이수연의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김지훈은 손을 저어 막았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그는 짧은 인사만을 남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뒷모습은 미련 없이 단호했다. 이수연은 그가 사라진 문 쪽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방금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까?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그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하지만 방금 그 남자의 눈에서는 어떠한 욕망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깊은 연못과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물음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가자. 카페를 나와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타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박태민 팀장이었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이수연 대표님, 저 박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큰 건 하나 성사시킨 거지기 아십니까? 역시 이 박태민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박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밀려왔다. 방금 카페에서 만났던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와
너무나도 비교되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박 팀장님. 그녀가 차갑게 말하자 박태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하하. 역시 대표님은 시원시원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근사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해 뒀는데 뻑 팀장님. 이수연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공과 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끊겠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통화를 종료해 버렸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박태민 같은 남자들은 지긋지긋했다. 가문의 후광을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수작을 부리는 남자들.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카페의 그 남자가 떠올랐다.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하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과 침착한 태도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김 비서, 아까 그 카페 CCTV 영상 좀 확보해 줄 수 있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내부 대표님,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연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김지우는 이수연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고 반격을 위한 실탄을 장전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합쳐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오직 실용성만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그는 코어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거창한 시작은 아니었다. 낡은 중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최고 사양으로 맞춘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 작은 사무실은 그에게 있어 복수의 교두보이자 새로운 인생의 성체였다. 첫 번째 과제는 스카이드림 타워 붕괴 위기의 진실을 완벽하게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경험과 직감은 박태민이 단순히 원가 절감을 넘어 불법적인 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그는 시스템 상점을 열어 기술 습득 카테고리를 샅샅이 훑었다. 그의 눈에 두 가지 스킬이 들어왔다. 데이터 분석 스킬 초급 50포인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와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네트워크 침투 스킬 초급 50포인트. 기본적인 방화벽을 우회하여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은 100포인트를 모두 투자하여 두 스킬을 구매했다. 머릿속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이 흘러들어오는 감각과 함께 세상을 보는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 복잡한 숫자와 코드들이 더 이상 무의미한 기호의 나열이 아닌 의미를 가진 정보의 집합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해고당하기 전에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던 스카이드림 타워의 모든 설계도와 자재 명세서, 회의록 파일들을 열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 안에서 조작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몇 달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데이터 분석 스킬 활성화. 그가 마음속으로 명령하자 모니터의 데이터들이 그의 눈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시야에 겹쳐지며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을 시각화해 주었다. 정상적인 데이터는 녹색으로, 주의가 필요한 데이터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명백한 이상 징후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마침내 그는 첫 번째 붉은색 경고를 발견했다. 그것은 철근 공급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의 최종 설계안에는 분명히 SD500 규격의 고장력 철근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한건설이 하청업체와 최종적으로 계약한 자재 구매 목록에는 한 등급 아래인 SD400 철근이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의 핵심 기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차이였다. 카야스다. 김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박태민은 단순히 저렴한 자재를 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류를 조작해 회사는 SD500 철근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값싼 SD400 철근을 납품받아 차액을 가로챈 것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 돈의 흐름을 좇는 것이었다. 그는 철근을 납품한 하청업체 대진철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 얻은 네트워크 침투 스킬을 사용했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의 서버에 접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먼저 공개된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대진철강은 설립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신생 회사였고 그동안의 실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수천억 원짜리 스카이드림타워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부터가 비상식적이었다. 그는 스킬을 이용해 대진철강의 내부 회계 자료계에 접근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예상대로였다. 대진철강은 대한건설로부터 SD500 철근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실제 철강 제조업체에는 SD400 철근값을 지불했다. 그 차액,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대진철강의 계좌에 있던 돈은 여러 개의 유령의 회사 계좌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었다. 그의 현재 능력으로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까지는 밝혀낼 수 없었다. 여기까지인가? 실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그는 다른 접근법을 떠올렸다.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것이다. 그는 다시 대진철강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파고들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사 중 한 명의 이름에서 그는 멈칫했다. 백성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과 인터넷 검색을 동원해 그 이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박성진은 박태민의 외사촌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태민은 자신의 사촌을 내세워 유령 회사를 차리고 대한건설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 김지우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 조작된 자재의 명세서, 대진철강의 회계 장부, 박태민과 박성진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었다. 이 증거를 지금 당장 언론이나 검찰에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박태민의 아버지인 박 의원의 힘이라면 이 정도 증거는 쉽게 덮어버리거나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박태민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그 무대, 즉 거대한 프로젝트의 한복판에서 그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던가. 그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후 그는 인터넷 경제 뉴스를 보다가 숨을 멈췄다. JS그룹, 강남 중심부의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 오르빗타워 건설 발표 업계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금세기 최대의 프로젝트. 기사를 보는 순간 김지우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무대라는 것을. 오르빗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이자 승자의 왕관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발주자는 바로 이수연이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오르빗타워의 조감도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태민, 내가 빼앗아간 스카이드림 타워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겠지. 하지만 어쩌나 내가 너에게서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빼앗아 올 텐데. 그의 계획은 명확해졌다. 그는 코어 디자인 솔루션의 이름으로 오르빗타워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박태민과 대한건설을 꺾고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태민의 비리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터뜨려 그를 재기불능구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나아가 업계의 정점에 서기 위한 그의 위대한 계획의 서막이었다. 그는 증거가 담긴 파일을 결정적 한 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복수의 칼이 들려 있었다. 남은 것은 칼을 휘두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JS그룹이 발표한 오르빗 타워 프로젝트는 건설업계에 떨어진 한여름밤의 별똥별과 같았다. 강남의 마지막 남은 황금 부지에 하늘을 찌를 듯한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계획은 모든 건축회사의 꿈이자 욕망의 집결체였다. 대한건설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뜨자마자 김지우는 지체 없이 자신의 작은 회사 코어 디자인 솔루션의 이름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조롱에 가까웠다. 코어 디자인 솔루션, 그게 어디 붙어 있는 회사야? 대표가 김지훈이라는데 대한건설에서 쫓겨난 그 사람 아닌가? 쯧쯧, 망신당하려고 작정을 했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소문을 전해 들은 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과 함께 김지훈의 회사 이름을 보며 비웃었다. 김지훈 그 양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1인 사무실 차려서 저런 데 명함을 내밀다니. 어디 JS그룹 사람들한테 쓴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마시려는 건가? 그의 눈에 김지훈은 이미 끝난 사람, 발악하는 패배자에 불과했다. 그는 김지훈을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오르빗타워 준비팀에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디자인을 주문했다. 한편 구로디지털 단지의 작은 사무실에서 김지훈은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채 오롯이 설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세 대의 모니터가 펼쳐져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지질 데이터, 도시 교통망 시뮬레이션, 주변 상권 분석 데이터 등이 복잡하게 떠 있었다.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스킬은 이 모든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고 있었다. 그의 20년 경험과 시스템의 초인적인 분석력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와 호흡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담아내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의 디자인 컨셉은 공존과 순환이었다. 빌딩 자체가 거대한 나무처럼 태양광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빗물을 정화하여 빌딩 전체의 용수로 사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저층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공원과 문화 공간을 배치하여 빌딩이 도시와 단절된 섬이 아닌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그의 손끝에서 오르빗타워는 단순한 마천루가 아닌 새로운 도시 철학의 상징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1차 제안서 발표의 날이 밝았다. JS그룹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건축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이수연이 앉아 있었다. 대한건설의 발표는 박태민이 직접 맡았다. 그는 수십 명의 팀원을 대동하고 무대에 올라 화려한 3D 영상과 함께 거대하고 위압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황금빛 유리와 대리석으로 뒤덮인 건물은 JS그룹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철학도 새로움도 없었다. 박태민의 발표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내용은 뜬구름 잡는 미사역으로 가득했다. 저희 대한건설은 JS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걸작을 심사위원들은 의례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수연의 표정에는 미세한 지루함이 스쳐 지나갔다. 몇몇 대기업의 발표가 끝난 후 마침내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다. 다음은 코어 디자인 솔루션의 김지훈 대표님입니다. 강당 안희순간 술렁였다.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 혼자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하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무대를 쳐다보았다. 박태민은 팔짱을 낀 채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다. 김지훈은 노트북 하나만을 든 채 담담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은 웬만한 모델처럼 훤칠한 키와 완벽한 수트핏, 그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젊고 지적인 외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가 예상했던 초라한 중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박태민의 것과 정반대였다. 아무런 특수 효과 없이 간결한 도명과 데이터로 채워진 화면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은 그 어떤 화려한 영상보다 더 사람들을 집중시켰다. 제가 제안하는 오르빗 타워는 도시 위에 군림하는 탑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살아 숨쉬는 나무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설계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혁신적인 에너지 순환 시스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유기적인 디자인,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의 가치까지. 그의 발표에는 그의 20년 경력의 깊이와 시스템이 부여한 미래적 통찰력이 완벽하게 녹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표정에서 점차 감탄의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기술 담당 심사위원들은 그의 혁신적인 구조 설계와 에너지 효율 계산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던 이수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그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했다. 박태민이 제안한 것이 그저 비싼 껍데기였다면, 김지훈이 제안한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었다. 건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그녀조차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이수연이 처음으로 직접 질문을 던졌다. 김지훈 대표님, 제안하신 공기순환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초고층 빌딩에 적용되었을 때의 안정성과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강당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김지훈의 입을 바라보았다. 박태민은 거봐. 결국 발목 잡힐 줄 알았어. 라는 표정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김지훈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띄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수연 대표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몇 번 조작해 복잡한 데이터가 담긴 시뮬레이션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보시는 바와 같이 3D 기류 시뮬레이션 결과, 제 시스템은 기존의 중앙공조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은 오히려 1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필터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반영구적 나노 필터 기술에 있습니다. 그의 완벽한 답변에 이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자신감, 막힘없는 전문 지식,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 그녀는 얼마 전 카페에서 만났던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를 떠올렸다. 동일 인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두 사람에게서는 같은 종류의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신뢰감이 느껴졌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잠시 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웰시의 심사 통과 업체는 대한건설, 그리고 코어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거대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1인 기업이 그것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박태민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심사위원석과 김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지훈은 결과 발표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과 질투, 감탄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는 유유히 강당을 빠져나갔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신의 플레이어가 가장 강력한 첫 수를 두었다. 이수연은 퇴장하는 김지훈의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김지훈? 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1차 심사 결과가 업계에 던진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코어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김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캐내려 했지만 그가 대한건설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한 전직 부장이라는 것 외에는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의 과거는 초라했지만 그가 보여준 현재는 눈부셨다. 이 극명한 대비는 그를 더욱 신비롭고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사람을 풀어 김지훈의 뒷조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그의 사생활은 지독할 정도로 깨끗했고 최근의 행적은 운동과 공부, 그리고 설계 작업이 전부였다.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젠장 대체 정체가 뭐야? 압박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최종 발표에서 김지훈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한건설의 최고팀을 동원해 김지훈의 설계안의 단점을 억지로 찾아내고 자신들의 디자인을 더욱 화려하게 포장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승리, 그리고 김지훈에 대한 굴욕적인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결전의 날, 최종 발표가 열리는 JS그룹의 아트홀은 언론사와 업계의 주요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곳에서 결정될 오르빗 타워의 최종 설계안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 건축계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사건이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박태민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무대에 섰다. 혁신도 좋지만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에는 무엇보다 신뢰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는 서두부터 김지훈의 설계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지훈이 제안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과 개방형 저층부 설계가 검증되지 않은 이상주의이며 치명적인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건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전통적이고 육중한 디자인이야말로 JS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는 교묘하게 김지훈의 혁신을 깎아내리고 대한건설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태민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다음 발표자인 김지훈에게로 쏠렸다. 과연 저 무명의 건축가가 거대 기업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김지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요 없는 얼굴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박태민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한층 더 완벽해진 자신의 최종 설계안을 화면에 띄웠다. 건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소통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는 박태민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방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에너지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보다 3배 이상 안전하며 개방형 저층부 설계가 오히려 지진 발생 시 충격을 분산시켜 건물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 앞에서 박태민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전락했다. 자신의 설계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마친 김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훌륭한 건축은 미래에 대한 비전만큼이나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정직한 자세 위에 세워집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역학 그래프와 함께 고층 빌딩 기둥의 단면도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100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는 스카이드림 타워나 대한건설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익명의 사례 연구라는 형식을 빌렸다. 설계 당시 SD500 규격의 철근을 사용하기로 계획된 기둥입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한 등급 낮은 SD400 철근으로 변경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었다. 강풍과 지진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한 영상이었다. SD500 철근을 사용한 기둥은 미동도 없었지만
SD400 철근을 사용한 기둥은 임계점을 넘어서자 위험한 수준의 미세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건축 전문 기자들과 기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영상 속 균열은 얼마 전 비공식적으로 업계에 퍼졌던 스카이 드림타워의 기둥 균열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김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특정 성분이 부족한 저품질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의 내구성 저하 문제, 외부 마감재의 접착 불량 문제 등 박태민이 스카이 드림타워에서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가상 사례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꺼내 보였다. 그는 결코 박태민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기술적 설명은 박태민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다. 박태민은 반박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저것은 거짓이라고 소리친다면 그것은 곧 스카이 드림타워의 문제가 사실이며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심사위원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수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지훈의 살해 연구는 JS그룹에 제출되었던 스카이 드림타워의 비공개 사고 보고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대한건설에서 쫓겨난 남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던 남자,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거대 기업을 상대로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복수를 감행하고 있는 남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는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 발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명예회복을 위한 전쟁이었다. 마침내 김지훈은 그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땀으로 축축해진 채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 박태민을 잠시 응시한 후 다시 심사위원석과 청중을 향해 말했다. 오르빗 타워는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타협 없는 정직함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강당 아는 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태민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대한건설의 명성은 흙탕물에 처박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김지훈의 발표가 남긴 후폭풍은 업계를 통째로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경제신문의 한 면은 이름 없는 건축가의 양심선언, 대한건설,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JS그룹은 즉시 오르빗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대한건설과의 모든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박태민은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아버지이자 대한건설의 실세인 박진성 의원에게 불려갔다. 육중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박 의원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 침묵은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서웠다. 매명청한 놈. 한참의 침묵 끝에 나온 박 의원의 첫마디였다. 내 놈은 돈을 훔친 것보다 멍청하게 꼬리를 밟힌 게 더 큰 죄야. 고작 퇴물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비리에 대한 질책이 아닌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태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뒷수습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내가 막을 테니 너는 그 김지훈이라는 놈의 입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의원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의 의미를 박태민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김지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
익명의 투서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생 1인 기업에 대한 이례적인 표적 조사였지만 김지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시스템의 도움으로 그의 회계 장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며칠을 샅샅이 뒤지던 조사관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세무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썼다. 그와 계약을 논의하던 몇몇 잠재적 클라이언트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에게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던 업체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대한건설이 가진 업계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를 고사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하지만 김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의 정보 분석 능력을 이용해 대한건설의 압력이 닿지 않는 해외 업체나 신생 업체들을 찾아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박 의원의 거대한 그물은 촘촘했지만 김지우는 그 그물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신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결국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꺼내 들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작업을 하던 김지훈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다. 건장한 체격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마치 제 집인 양 소파에 걸터 앉았다. 당신이 김지훈 씨.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경계하며 대답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나가주십시오. 어이쿠, 무서워라. 김 대표님, 우리가 여기 왜 왔을 것 같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김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오르빗 타워의 정교한 미니어처 모델을 집어들었다.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 근데 말이야, 이런 건 어린애들 장난감 놀이지. 어른들의 세계는 좀 더 험하거든.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미니어처 모델을 바닥에 그대로 내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김지훈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작품이 산산조각 났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애들 장난에만 집중할 건가? 남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사라져. 당신한테는 예쁜 딸도 하나 있다면서 딸내미가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건 보기 안 좋잖아. 안 그래? 딸. 그 단어가 김지훈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전의 그였다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단련된 그의 정신력은 더 이상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다. 내 딸 이름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입에 올리면 헉! 김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2명의 건달을 순간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협하러 온 남자의 눈빛에서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다. 하?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만. 오늘 경고는 여기까지 하지. 다음은 없어. 2 남자는 찝찝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사무실을 떠났다. 혼자 남은 김지우는 부서진 오르빗 타워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 공포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활화산 같은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저 썩어빠진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하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 스킬을 최대치로 활성화했다. 목표는 박태민이 아닌 그의 아버지 박진성 의원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 박 의원의 검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발견했다. 스카이 드림 타워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박진성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건설 수주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을 받아왔다. 그 돈은 정계, 관계, 심지어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김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고발 자료가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에게는 이 폭탄을 함께 터뜨려줄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음처럼 차갑지만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눈빛을 가졌던 여자. 이수연. 그녀라면 이 거대한 어둠에 함께 맞서 싸워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김지우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그가 먼저 그녀를 찾아가야 할 때였다. 김지훈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JS그룹의 이수연 역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최종 발표회장에서 목격했던 한 편의 드라마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JS그룹이 가진 막강한 정보력을 총동원해 김지훈과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의 팀은 대한건설이 업계의 모든 유통망과 하청업체의 압력을 내고려쳐 코어 디자인 솔루션을 고립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심지어 김지훈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야간 CCTV에서는 용역 KTX 깡패로 의심되는 자들의 흐릿한 영상까지 확보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박진성 의원과 박태민 부자는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반면 김지훈에 대한 조사는 파면 팔수록 감탄만 나왔다. 지난 20년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성실한 건축가.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야 했던 비운의 천재. 그녀는 한 재능 있는 인간이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당함에 대한 저항심이었고, 짓밟힌 재능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으며, 그리고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한 남자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바로 그 무렵, 김지훈은 이수연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박 의원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다.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이수연의 비공식적인 스케줄을 분석했다. 그리고 하나의 기회를 발견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한 신진 화가의 작은 전시회 오프닝 파티였다. 그곳은 언론이나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없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이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 밤, 김지우는 깔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갤러리를 찾았다. 그는 잠시 그림들을 감상하며 이수연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에 갑옷 같은 정장 대신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이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터에서의 그녀와는 또 다른 부드럽고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그녀가 한 풍경화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섰다. 이 그림, 클로드 모네의 빛을 닮았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격정적인 슬픔이 느껴집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이수연은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며칠 내내 생각했던 남자, 김지훈이 서 있었다. 김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지훈의 대답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좀 더 조용한 테라스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수연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성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김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전략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충격적인 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하나의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박진성 의원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가 한 국토부 고위 관료의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박진성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자신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 거미줄에는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르빗 타워 역시 그들의 다음 사냥감이 될 겁니다. JS그룹도 이 거대한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한 현실을 제시하고 그녀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동정심이나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수연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김지훈이 제시한 증거는 그녀가 막연히 의심했던 것들을 선명한 실체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건설과의 경쟁 문제가 아니었다. JS그룹의 미래, 아니 대한민국 건설업계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 거대한 어둠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손에 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님이 가진 모든 자료를 JS그룹의 법무팀, 그리고 제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료가 확실하다면 JS그룹은 김 대표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강력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다음 날 아침 JS그룹은 전례 없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JS그룹 오르빗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에 앞서 코어 디자인 솔루션과 단독 디자인 컨설팅 파트너십 체결. 이 발표는 업계에 또 한 번의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것은 JS그룹이 공개적으로 김지훈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한 방으로 김지훈을 향한 대한건설의 모든 외부적 압력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누구도 JS그룹의 공식 파트너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JS그룹의 최고층 대표이사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김지훈이 가져온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김지훈과 이수연, 그리고 JS그룹의 핵심 법무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박진성 의원의 부패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전략을 짜고 있었다. 잠시 휴식 시간.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이수연은 직접 내린 커피 두 잔을 들고 와 한 잔을 김지훈에게 건넸다.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그녀가 건넨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미소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갑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동지로서의 유대감,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JS그룹이라는 강력한 방패와 아군을 얻은 김지훈의 방역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JS그룹 본사 내에 외부인은 철저히 통제되는 비밀 회의실이 그들의 전쟁기지가 되었다. 김지훈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데이터들과 JS그룹의 법무팀이 가진 법률적 지식, 그리고 이수연의 냉철한 판단력이 결합되어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성 의원과 그의 아들 박태민,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모든 세력을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끝장낼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렸다. 그 무대는 박진성 의원 스스로가 마련해 주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대한건설 비전 포럼이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올해의 포럼의 기조 연설자는 바로 박진성 의원이었다. 그는 최근 아들 박태민과 대한건설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이 자리를 선택했다. 연설의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투명한 경영과 미래 건설의 청사진이었다.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최후를 맞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될 겁니다. 작전 회의실에서 이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언론, 검찰, 그리고 대중의 심판, 세 개의 칼날을 동시에 휘둘러 부패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다. 결전의 날. 포럼이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박진성 의원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고
박태민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진성 의원이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이라며 연설의 첫 마디를 떼는 순간 작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칼날. 전쟁기지에서 이수연의 지시와 함께 그녀의 팀은 사전에 확보해둔 모든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을 일제히 전송했다. 파일 안에는 박진성 의원의 비자금 내역, 뇌물 수수자 명단,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두 번째 칼날이 움직였다. JS그룹 법무팀의 비밀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팀이 대한건설 본사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칼날은 김지훈이 직접 휘둘렀다. 박진성 의원이 연설을 이어가려는 찰나 볼륨 안에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이메일을 확인한 기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당황한 박진성 의원이 무대 뒤에 스태프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박 의원의 연설 제목 대신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지하 주차장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진성 의원은 누군가에게 돈다발이 가득 든 서류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상대방은 현직 국토부 장관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었다. 김지훈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복원해낸 박 의원의 개인 비서가 만약을 대비해 몰래 찍어두었던 보험용 영상이었다. 저게 뭐야?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볼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박진성 의원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객석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태민은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비켜주십시오. 검찰입니다. 볼륨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정확히 무대를 향해 직진했다. 수사팀을 이끄는 검사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박진성 의원과 박태민 부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진성 씨, 박태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과 횡령,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한때에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아버지와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절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역사에 기록되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JS그룹의 전쟁기지에서 김지훈과 이수연은 이 모든 광경을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진성 부자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화면 가득 클로즈 의업되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호나 기쁨 대신 조용하고 엄숙한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나고 스크린이 꺼지자 사무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난 몇 주간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김지훈이 대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온 동지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입가에 안도와 기쁨이 담긴 옅은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여명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박진성 부자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대한건설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김지훈과 JS그룹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덮을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박진성 의원과 박태민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좁기 시작했고 폭풍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몇 달 후 JS그룹은 공식적으로 오르빗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코어 디자인 솔루션을 선정했다. 한때 업계의 이단아 혹은 무모한 도전자 취급을 받았던 김지우는 이제 대한민국 건축계의 새로운 희망이자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사무실에는 과거 대한건설과 같은 부패한 시스템에 환멸을 느꼈던 유능하고 젊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강남의 최고급 빌딩으로 이전했고 그의 책상에서는 오르빗 타워의 건설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고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건축대전 시상식장 올해의 대상 수상자로 김지훈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다. 세련된 외모와 온화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무대에 올라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이수연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다. 이제 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호텔의 루프탑 바로 향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던 과거와 달리 따스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입니다. 김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잔을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 모든 걸 잃은 남자였는데. 아니요.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잠시 먼지가 덮여 있었을 뿐이죠.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그 먼지를 털어내고 원래의 빛을 되찾은 거예요. 전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고요. 그녀의 말에 김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차가운 반지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온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김지우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시스템을 불렀다. 눈앞에 익숙한 파란색 스크린이 나타났다. 사용자 김지훈, 나이 39세, 신체 나이 29세, 직업 코어 디자인 솔루션 대표 건축가, 상태 최고의 컨디션, 목표 달성, 행복.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단어들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시스템을 향해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조용히 독백했다. 내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은 맞아. 하지만 이 길을 걸어온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어. 시스템은 그에게 젊음과 능력을 주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오롯이 그 자신의 것이었다. 시스템은 잠들어 있던 그의 잠재력을 깨워준 스위치였을 뿐 엔진을 움직인 것은 그의 영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의 상태창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젓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그의 의지를 읽었다는 듯이. 시스템 창이 서서히 투명해지며 밤의 풍경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과 함께 김지우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이수연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오르빗 타워의 건설 현장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움직이며 새로운 역사의 뼈대를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투쟁과 승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네요. 이수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김지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충만했다. 저도요. 함께라면 뭐든지. 두 사람은 떠오른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난 한 남자의 인생.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이라는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